그것은 알기 싫다 2부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이 게스트 분은 고정입니까? 이 게스트 분이요? 예.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 예. 무엇이든 가능해요. 예. 우린 죽을 수 있어요. We may die. 아니, 네. 죽음이 갈라놓지 않으면 계속하는. 이 순수한 질문에 제가 갈 길을 잃어요. 예. 이용 기자는 보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예, 가끔 큰 벽을 저한테 막 쏘는 것 같아요. 예. 2부 시간은 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어봐도 정치 평론가들이 항상 하는 버릇이 있어요. 배경 지식을 짧게 얘기해 놓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때 이제 청취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신경계의 반응에 가까운데, 이거 떴는데 왜 또 그러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알림음이 호머 심슨의 목소리예요? 조장님? 그죠. 딴 얘기 합시다. 오늘 새벽에. 닮았다, 호머 심슨하고. 머리털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래? 딴지에 악플 쓰는 애 중에, 물뚝심송 가짜 중에 말뚝심슨이라고 있지 않나요? 아니, 저 집에서도 가끔 호모 심슨 닮았다고 얘기 듣습니다. 예. 네. 진짜 닮았네요. 우리, 도넛을 많이 드실 상에. 예. 오늘 2부를 도와주실 분은, 책을 쓰십니다. 책도 좀 내셨습니다. 최근에도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직함은 딴지일보의 정치부장이십니다. 딴지일보 이용 기자, 이 딴지일보에 이 정치부가 있나요? 있나요? 우리 아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취재팀의 취재팀장 우리 지금 방송하고 갔잖아요. 일부에. 저 취재부는 진짜로 있어요. 제가 취재팀은 부원이에요? 진짜 있어요. 거기 소속돼 있고요. 이용 기자 부원이에요? 예, 부원 한 명, 팀장 한 명. 취재부 있고 나머지 모든 현안을 다루는 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전지전능부 하나, 취재부 하나. 예, 그렇죠. 예. 전지전능부 중에 아마 정치부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정치부의 정치부장님. 예. 이신. 예. 물뚝심송. 성함으로 갈까요? 그냥 물뚝심송으로 해주세요. 힘든데, 진짜. 물뚝심송. 네, 우리 물뚝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님하. 정치부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제나, 딱히 알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 딱히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의 특징은 주로 역사를 다뤄요. 예. 오늘 있던 일 화내기도 급한 대중이 역사까지 뒤빌 순 없다. 예. 역사 문제를, 알고 나면 더 밝게 보이긴 하지만은, 거기까지 알 시간은 없다. 그래서 짜증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알기 싫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은 좀 디벼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요 얘기를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새, 이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민자당사를 방문해가지고 저는 죽어도 새누리당이라고 부르기 싫더라고요. 민자당이라는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그니까요. 예. 그게 역사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1차원적으로 사람들한테 흔히 오는 피해는 스포츠가 재미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히어로즈 팬이 아니야. 예. 삼청태현 히어로즈 우리 넥센 히어로즈 팬이지. 무슨 말이에요? 역사죠, 역사. 산미 슈퍼스타즈, 청복 핀토스, 예.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이게,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지만, 거기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 팀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우승 많이 한 팀이요. 이게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역사가 까이는 게 두렵다. 근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역사만 깠다 하면 좆되는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관계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있던 가장 드라마틱한 일은 최근에 모든 팟캐스트들 그리고 시사하는 데가 다 주목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장준하 선생 아드님께서 장호원 씨께서 여기저기 출연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이 장준하 선생이 살아계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제가 청취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장준하 선생은 우리 MBC의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드라마에 안 나옵니다. 예. 대단한 유닛인데, 마법 유닛인데, 안 나와요. 예.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백선엽이 개색이 나오고, 왜 웃어?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살아계셨으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었나, 우리 거기까지 예상 많이는 못하지만, 예. 그 이야기를 해주실 적임자로 정치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장준하 씨의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준하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예. 이 얘기는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진실이 예측입니까? 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진실이 안 밝혀지는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현재 그 각 정파 간의 싸움의 도구로 쓰일 뿐이지 예. 이 장준하 선생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루기 싫었던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장준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얘기의 방향이 네. 항상 장준하의 죽음을 둘러싸고 얘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근 정치 이슈가 뭐 그렇게 돼야 누군가한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정파 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놓고 예. 장준하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장준하가 언제 죽었고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가 이런 것보다도 예. 장준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왔길래 누군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예. 만약이란 말은 슬픈 말이지만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건 누가 그걸 원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준하의 죽음보다 네. 장준하의 삶을 다뤄보자. 이 조건 하에서 요번에 이거를 주제로 채택하는데 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장준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 그 정도예요. 그 사이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박정희와의 뭐 스펙 비교, 이 다카키 마사오 짱과의 스펙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워낙에 그 국민의 아이콘 아니에요. 예. 귀여우니까 상보다는 짱. 예. 까와이. 예. 왜 또 막 나가냐. 죄송합니다. 약간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젊었을 때 행적 비교. 뭐 예를 들면 뭐 이쪽은 광복군. 예. 이쪽은 일본군. 뭐 이런 것들. 그 저는 얘기 시작할 때 이제 장준하의 삶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떤 겁니까? 그 세 단계 각 단계별로 예. 항상 박정희랑 같이 나옵니다. 아, 세트로 걸려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방향은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예. 그 세 단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단계는 장준하, 젊었을 때의 장준하입니다. 청년 장준하가 네. 해방 이전까지 무슨 일을 했던가. 해방 전까지. 45년 전까지. 전까지. 독립운동가로서의 장준하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도 청년 시절에 활동을 했던 굉장히 많이 했죠. 연배로 하면은 몇 년생이신가? 장준하 선생이 1918년생이십니다. 그게 거의 뭐 우리가 그 시절의 인물로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같이 연배가 뭐 예. 아주 큰 차이가 없죠. 친한 친구죠. 예. 친구요 또. 예. 예. 1918년생이면은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00살이 좀 안 된 거죠. 1918년 94살? 95살? 뭐 이렇게. 94살. 예. 잠깐만. 저희 외할아버지랑 좀 비슷한. 무슨 얘기를 욕하나 했더니. 그 하여간 다음 시간에는 이용 기자 외할아버지의 생적에 대해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예. 나이가 장준하 선생이 한 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장준하 씨가 어르신 서거 타이밍 드립. 예. 윤동주 시인하고. 네. 그다음에 문익환 신부하고. 목사. 예, 목사님하고. 네, 종교를 바꾸린. 네,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나죠. 그 세 분이 서로 친한 친구였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모 방송 프로그램에 문성근 씨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정말요? 널리 알려졌죠. 문성근 씨가 나오시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는 네. 무릎팍도사. 예. 예. 거기서 그래서 꽤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세 분이 친구라는 거,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세 사람이 네. 같은 청춘을 보냈다는 거,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향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 윤동주 시인은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윤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유학 가 있는 도중에 거기서 이제 뭐 그 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뭐 거서를 준비하다가 네. 그 동료의 밀고로 잡히게 되죠. 네,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루머에 의하면 이제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 옥사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최근에 유명한 뭐 충청도 분이 이 항일 독립군으로 알고 계시는 731 부대. 그런 거죠. 알고 보면 항일했을지도 몰라. 예. 그 뭐예요? 뭐요? 그게 뭐예요? 731 부대 독립군.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냥 검색창에 정은찬 검색해보세요. 사람 이름 아니고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 다들 아시다시피 네. 오래 사셨죠. 그렇죠. 오래 사셨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 남기신 말 중에 특히 장준환 선생이 죽었던 시점에 하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윤동주도 죽었고, 장준환도 죽었고,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들의 몫을 내 남은 생을 바쳐서 하겠다. 이랬던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들이죠. 그렇게 의협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분들 젊었을 때부터. 당시에 그분들은 협이 있었죠. 협. 네. 예. 뭐 이제 그렇게 두 분은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셨고 장준하 선생은 일찌감치 군대로 들어가죠. 군대. 예. 그게 당시에 군대라는 게 대한민국 국군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자원에서 갔으면 이제 근데 그 장준하 일본군이 되죠. 일본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원 입대냐 강제 징집이냐 뭐 이런 거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형식은 자원 입대가 맞고 자원 입대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입대를 안 할 경우에 자기 가족들에게 닥칠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병으로 입대하게 된 거죠. 아주 말단이죠. 말단 병으로 입대해서 장군으로 입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박정희처럼 사관학교를 간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맨 처음에 배치받은 부대가 흔히 이제 관동군 스가다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일본군 부대 처음 갔을 때 관동으로 그렇죠. 갔다. 그러니까 그 일본 관동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주에서 활동하는 군대는 일본 정규군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동 지방이라는 것은 만주죠. 만주. 그렇죠. 그리고 그 만주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괴뢰 정부를 세운 건데 그 만주에 소속된 군대가 또 있었어요. 박정희는 그 만주국 군대 소속입니다. 그 만주에 있던 사관학교를 나오고 그 만주군 소속의 장교로 임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장준하 선생은 관동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지금 뭐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이 교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시에 1910년대가 넘어가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후방 지역이 됐다는 거죠. 이미 점령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성 이런 데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군대 용어,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꿀을 쪽쪽 빠는 곳이고, 존나 무서운 곳은 주로 만주로 가서 보냈다. 그리고, 옛날에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돈 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영화를 만들어야 이 제작비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가 지난 다음에 영화들은 조국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비록 조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반도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청취자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 사람이지만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 끓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30년대 이 일본 지역에서요. 20년대 30년대에 한국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내지는 아니나. 그러니까 제2국어인 조선어를 가지고 뭐 또 그런 영화를 만든 거죠. 왜냐면은 주로 집에 돈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군대에서 끌고 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영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본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영광이다. 꼭 들어가고 싶다. 왜? 그전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이 내지인들이 군대에서 있는 곳 그곳에 군인으로서 조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법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급하니까.
그렇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총알바지가 필요하니까 대우를 예.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50 누르면 예. 마린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일본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내지인도 아닌 반도인 주제에 네. 피가 끓다 못해 혈서까지 쓰고 이제 사관학교에 입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가 많이 나올 때가 있대요. 그렇죠. 피가 좀 나오나. 화학 동화에서 봤는데. 예. 그래요? 예. 사람의 피는 계속 없어.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예, 하여간 그래가지고. 짱. 정상적으로 제 자료를 보니까 일본군 제65사단 7991 부대 배속을 받았답니다. 네. 장준하가요? 자대 배치를 받은 겁니다. 네. 7991 부대. 우리 동네도 있는 그런 느낌의. 예, 이게 이런 사단 편제나 군대 형태가 네. 일본군의 형태를 그대로 따오지 받아왔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천계연대 이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자존심상 그냥 세 자리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기억이나 니은이라도 좀 집어넣든지 똑같아요. 일본군 편제하고 지금 우리나라 군 편제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대가 그러게요. 이 발음하기 힘든 동네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장수성에 있는 쉬저우에 주둔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성조가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전혀 발음을 따라하기 힘든. 용 기자 중국어 해요? 아유. 이게 한자를 보니까 서주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서주. 그렇게 보죠. 예. 근데 쉬저우에서 주둔하는 시점에 드디어 그때는 이제 장준하 선생이 탈영을 하죠. 탈영. 전격적인 탈영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 탈영을 장준하 선생이 분명히 계획을 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입대 전부터.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자원 입대를 했다면, 예. 게다가 간이 큰 양반이면 가능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럼 탈영하면 가족들한테 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미비하니까 얘가 탈영을 했는지 싸우다 죽었는지 실종된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걸 MIA라고 하죠. MIA인지 KIA인지 알 수 없다. 구분이 안 된다. 미싱인지 킬든지 알 수 없다. 그 상황에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고향의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입대했잖냐. 나 대우해달라. 그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죠. 이미 납품은 끝났다. 이미 납품 끝났으니까 대금 결제가 들어와야죠. AS 없이 이렇게 되는 행정 미비 덕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가 그때 이제 사용자 과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의 AS 정책 같은 거죠. 넌 이미 잘못했음. 입대하기 전에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간답니다. 내가 집에다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 그 모종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은 탈영했다는 뜻이다. 탈영한 것으로 알아라. 사전에 암호를 정해놓고 군대를 간 겁니다. 그러면 편지가 집에 딱 왔는데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았더니 그 구절도 되게 멋있는 구절인데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읽은 거 그거 한 줄. 그 내용이 적혀 있는 편지가 집에 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못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빠졌을 수도 있고. 편지가 왔다면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났겠지만 아마 못 보냈을 거라고 봐야죠. 그 탈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하고 우르르 단체 탈영을 합니다. 해외도. 거기 워낙 이제 험한 동네니까 혼자 나와서 길 잃으면 바로 죽죠. 그렇죠. 팀 탈영을 감행하는 거죠. 허술했네요. 근데 그러고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죠. 허술하죠. 전쟁 중인 그 군부대가 그런 걸 잘 지키기가 힘들죠. 기회를 봐서 허술해진 틈을 노려서 나왔겠죠.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노웅서, 김준엽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하던 양반들. 노웅서 씨는 뒤에 이제 별다른 업적이 없느냐, 아마 정치계에 조금 활동하시다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는데. 광복 이후에 정당 정치를 계속 하신. 살짝. 정당 정치도 있고 외부에서 정치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하셨죠. 근데 이제 김준엽 씨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고대 총장. 고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탈영병 출신이.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확실한 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에 가서 광복군에 합류하겠다. 광복군이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탈영을 한 거죠. 탈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와중에 김원봉을 먼저 만납니다. 김원봉.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 많이 나오네. 간단히 설명하자면 김원봉은 그 임시정부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임시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김원봉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구 선생이 만든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윤봉길 의사, 이봉청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단체죠. 그렇죠. 이 단어 잘 써야 돼. 그래서 이 테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테러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
테러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보수 우익 학자들 보면 그 테러가 나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는 나쁜 것이어야 되는데 그 테러가 나쁜 것인데 우리 그 조상들이 선배들이 테러를 했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 어떤 그 이중적인 그 상황을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왜곡하는 거죠. 더 나쁜 놈들은 받아들인 놈들이에요. 그 문제를. 이게 테러다. 테러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관성이라고는 이 보수 학자들한테 보이는 일관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엔가 줄을 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테러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인명을 살상하는 겁니다. 그 정규전이 아닌 상황에서. 근데 사실 테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뭐 전쟁만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전쟁 우리는 매년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30조가 넘는 돈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나쁜 거면 왜 그 돈을 씁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국가의 힘이 약해서 정규전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테러라는 방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테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탄압에 일방적인 그 강한 무력에 의한 탄압에 저항하는 피에로가 쓰는 테러 이게 과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예. 피에로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 이거는 그 테러는 테러죠. 네.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테러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테러를 사용한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방송에 등장하시는 게스트분들의 모든 의견은 본 방송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전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테러가 나쁜 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이런 거죠. 장개석, 온 아시아인들에게 결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인들에게 이 해방을 앞당겨준 사건들 중에 하나가 그 테러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이 박정희의 일화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개석을 만났을 때 윤봉길 의사라는 분이 잘 계시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이 박정희 당시 뭡니까? 님하는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하게 돼. 어버버 이랬다고 할 말이 없거든. 네. 자기 군대에 테러 간 놈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테러리즘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제 김구 선생 보고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표현하는 일련의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그 표현 자체를 놓고 분노하는데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무력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회 공격을 할지 정면 공격을 할지와를 놓고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테러 공격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제 당시 원학 군사력도 약하고 일본군의 위력은 막강했고 그 테러리즘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테러 이외에는 이 군사 관련 정보작전이나 아니면은 무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대를 그냥 잘 갔다 온 굳이 과학화 부대 KTC 이런 데서 전투해보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정규전 컨벤셔널 워페어하고 비정규전 컨벤셔널 워페어 둘로 갈려요. 그거 지금 비정규전이라고 말하는 게 알고 보면 테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인 비정규적인 테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 내에서 의열단의 단장으로 있던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광복군 내에서 테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테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죠. 언제 가도 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요인암살, 납치, 방화, 파괴 공작 이런 걸 지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에 장준하 선생, 노능서 씨, 김준엽 씨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데려가려고. 예. 그러니까 광복군도 정규 시설이 있었고. 네. 의열단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테러 조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글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예. 장 선생은 이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김원봉이 테러리즘을 쓴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김원봉이 공산주의자라는 거하고.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았던 거군요. 그렇죠. 장전 선생은 아마 이게 아니다. 우리가 이 얘기. 어렸을 때부터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무척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반공 문제를 가르칠 만한 계제도 없었고. 집안이 이제 신학적인 분위기의 집안의 출신인데. 신학? 예. 그러니까 신앙이 깊고. 예. 아버님도 이제 그쪽 계통이시고. 양친이 뭐 종교에 귀의하셨던. 예,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반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공산당은 종교를 싫어하죠. 그렇죠. 뭐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편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이후 그 장준하 선생이 김구와 같이 일하면서 그 반공주의 성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때 이미 공산주의를 싫어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때 이제 정식으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와 그 중국군 그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군이죠. 그 중국군에서 운영하는 그 일종의 군사 계약이 있었어요. 군사 계약이라 하면 중국 군 산하의 시설에서 광복군 장교를 교육해 주는 겁니다. 오, 왜요? 장교를 길러낼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예. 근데 그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군사 학교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 장개석의 부대와 약속을 하고 거기서 조선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장교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군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조선 광복군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관련 동맹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거든요. 일종의 양해갑서 같은 거 체결하고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이런 자위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평상시에 하는 그런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제 일본군의 정액 1인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쉬조우라는 데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 군사학교가 있는 곳을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곳이 임천. 임천? 예, 임천이라는 곳에 간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임천까지의 거리가 구글어스로 한번 측정해봤더니 4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그 쉬저우에서 임천까지. 아하. 예.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망이 다 잘 돼 있고 그럴 때 420km인데 당시에 한 500km 됐겠죠. 그 거리를 돌아가면 500km.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가는데도 또 항상 대도시에는 일본 군대 감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해서 농촌에서 농촌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헤매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신기할 게 없는 게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죠. 그 전북 장수군에서 함경북도 그 나진 뭐 그쪽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셨다고. 예. 함경북도? 예. 더 먼데?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입니다. 700km 될 건데요, 그거는. 예. 그럼 어쨌든 갔다 오셨다고. 예. 그렇게 가서 방향은 어떻게 알지? 당시에도 아마 저게 마을에서 물어물어 가기도 하고. 아이고 지나는 과객이온데 이러면서 아이폰이 있으시면 GPS 기능을 GPS 좀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라는 곳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그래도 중국 군사학교니까 중국 준위로 부임을 해요. 중국군 준위가 됩니다. 그 사실 이제 군사교육을 다 이수했으니까 중국군 준위 계급장은 거기서 자동으로 주는 거고 그걸 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충칭에 있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향해서 또 걸어가죠. 아까 그 500-600km 걸은 건 이제 준비 운동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임천에서 중경까지 그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까지 걸어가는데 이 거리가 한 지금 요즘에 체크해 보니까 한 1650km 나오더라고요. 바카스 모델도 아니고. 뭔가 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아니 뭐 타기도 하고 말도 타고 이제 뭐 수레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탔겠죠. 근데 그때 좀 특이한 것은 그 타령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 여름하고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임천에서 넘어갔으니까 이제 겨울, 쌀쌀한 날씨가 군사교육 딱 3개월 받았거든요. 한겨울에 2000km를 간 겁니다. 아이고. 그때 뭐 발톱이 다 빠지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서 타령해가지고 2400km를 걸어 광복군에 합류했다.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한 방에 다 간 건 아니고 갔다가 걷기 패티시인데 2400km
좋아하신 거 아니야? 예. 상당히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하기 싫어요. 이거 뭐 차 타고 가기도 싫어요, 이 거리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물론 이게 이게 중국의 역사도 중국 현대사도 저 국공학 작가 뭐 대장정 이런 뭐 유명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존나게 걸었더니 중국이 정복되더라.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땅이 크니까 중국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국말 쓰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좀 뭔가. 우리 선조들도 잘 걸어요. 그 당시에 한국인의 활약 범위는 반도를 매우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명나라 사신 가면 막 명나라 수도까지 걸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이게 이런 게 쉬운 거예요. 미국의 도로 정비하기도 되게 힘든 미국 도로공사가 있다면 존나 힘들 것 같은 2차선 고속도로도 아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100km 정도 크루즈 컨트롤 밟고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처음 렌트카 해가지고 가볼 때는 무섭고 어딘가에 신호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담배 불려도 켜려면 아니면 지나가다 보는 집들은 막 다 텍사스 체인소우 매서커 이런 거 할 것 같고 막 앞뒤가 안 맞는데 썰어야겠다 이런 동네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2시간만 밟아보면 이 적응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정치 활동을 하러 가장 많이 갔던 때가 그때인데 광복군이 있던 시절 그 시절에는 이 대륙 스타일로 많이 옮기고 다녔나 보죠. 그런 사례들은 장준 선생 말고도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장준 선생이 가장 이제 활발할 체력적으로도 20대 중후반, 뭐 26, 27 이럴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던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을 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언제 이런 일을 했는가. 탈영한 시점이 1944년 7월. 44년 7월 탈영. 이면은 쭉쭉쭉 1년 걸어가서 1개월 뒤에는 나라가 해방되는데요. 네, 카운트다운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 바 아니죠. 총구석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죠, 전혀. 이미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그 중에 핵무기 다 준비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44년 12월에 중국군 장교로 부임하고 충칭으로 걸어가서 광복군에 합류하지 않습니까? 광복군 소유로 임관을 하게 돼요. 임시정부로 가서. 그 시점이 44년 12월. 점점 다가오네요. 본인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그 45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때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그 김구 선생하고 미국 정부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라면 군사계약이 또 맺어지죠. 그러니까 그 한국 독립군들을 미국의 당시 이제 CIA의 전신인 OSS. 그 기관에서 한국군 장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의 후방에 침투시키겠다. 후방 교란. 그래서 뭐 일설에 하면은 뭐 장주나 노능서 이런 사람들은 한강의 낙하로 침투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한강의 낙하로. 한강 유역의 낙하에서 수도권을 교란시키는 작전인 거죠. 한강이 무심촌도 아니고 낙하면 죽죠. 물론 낙하산 타고 낙하하죠. 옆에 낙하산 타봐서 하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들면 죽는데 힘이 세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 18km 하는데 포괄적으로 그 대한민국 대한광복군이 그 조선 진공작전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전포고하고 일본군하고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거죠. 사실 뭐 이때가 44년 6월 막 이렇습니다. 히틀러 자살하고 45년 6월 히틀러 자살을 하고 2달 뒤. 그러면서 이제 그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OSS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OSS 특수교육이라는 게 또 테러 교육이잖아요. 납치, 폭파, 암살. 이거를 보신 것처럼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나오는 훈련이 그겁니다. 그렇죠. 이 레인저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특전사예요. 특전사. 공수부대입니다. 레인저스는 특공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린베레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앞에 특자 붙는 양반들이 하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정규전. 컨벤셔널 워페어. 이런 밀덕스러운 대화가. 후방 교란을 하고, 그리고 같은 부대를 뭐 여자다, 뭐 그러면은 파티 가서 막 요인 암살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렇구나. 파티 가서. 그게 제일 무섭죠. 파티에서 암살 당하는 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을 즐겁게 장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즐거운 파티. 양잿물 마시고 소금 먹고. 가시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그게
그 장준하라는 한 개인의 네. 특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무를 겸비했다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문사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무사적인 특징이 강한 사람도 있고 네. 무사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은 문사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양쪽을 겸비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주 보기 드물게 장준하 선생은 양쪽을 겸비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극찬인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OSS 특수교육을 이수하고 임시정부를 그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찍이 이런 독립군은 없었던 거죠. 가장 최첨단 병사였던 건데. 그러고 보면 거기에 그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그쵸. 선생도 있었고 예. 거기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예, 예. 거기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그 차세대 스타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예. 그리고 그 OSS 출신을 모델로 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도 있죠.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에 보면 김보무가 여기 교육을 이수한 걸로 나오죠. 예. 여러분 태백산맥 꼭 보셔야 돼요. 예. 그 태백산맥의 김보무 씨는 실제로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엔 생존에 계셨었는데 요즘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장준하 씨하고 거의 비슷한 코스를 걸었던 사람이 이 부분은 있습니다. 추리 가능하죠. 언제나 조정로 선생이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작가들은 취재를 잘 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얘기는 뭐냐면 취재를 했더니 환상적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사실적일 만한 인물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소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무력의 성향을 잘 알고 그 무력에 관련된 훈련도 많이 받고 젊고 강건한 신체를 갖고 있고 네. 이런 사람이 임시정부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등불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잡지. 예. 그 임정 주요 요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뭐 군사 덕후 잡지도 아니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회고담을 듣고 기사지. 정치적 입장을 들어보고 이런 걸 담은 잡지를 발간을 합니다. 군사 잡지였으면 등불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그 멸공의 횃불. 올커니. 국군의 시간. 예. 내가 아는 군사 잡지는 좋은 생각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하고. 이게 이런 그 양쪽 면을 겸비한 성향이 장준하 선생의 인생에 계속 드러납니다. 항상 그 문무 양쪽의 성향이 다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지는데. 저러고 와서 막 피를 뿜지 않을까 했을 때 가장 이성적인 선택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기 주변을 진짜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막 뭐 이제 어떤 아주 극단적인 테러 활동에 나선다거나. 뭐 정치 폭력에 선두에 쓴다거나. 이렇게 예측이 될 그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사 월간지를 냈어요. 이 사람은 사상기라는 사상 최고의 월간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건 또 이후의 행적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허탈하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 광복군 진공작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허탈함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준하의 삶의 1단계는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로 2단계에 2단계는 굉장히 짧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후 2단계 11월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준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제 무력적인 재능이 충분하고 훈련도 충분하고 당시로서는 그 정도 실력이면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항상 뭐 우두머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처음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비서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뭐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조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그 국군을 창군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물들이 들어와야 마땅한데. 당연히 군대 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우리 일본 이름 가진 애니덕후 같은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에는 짱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장준하 선생이 주력 힘을 쏘았던 것이 이제 그 드러난 얘기가 김구와 이승만의 화해를 추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단 장 선생도 우익에 그 속한 사람이고, 그다음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그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김구하고 이승만이라도 화해를 해야 된다. 우익의 양대 거두가 서로 싸우면 될 일도 안 된다. 뭐 그래서 그 화해를 위한 작업을 열심히 벌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흔적들이. 실패했죠. 단일화죠, 단일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뭐냐면은 요즘 말로 단일화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찬탁, 반탁.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가 그렇죠.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무슨 말이죠? 탁이 뭐게? 그 신탁 통치. 그렇죠.
예. 그 찬탁반탁으로 안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얘기하려면 한참 가던데요. 예. 그거 다음 기회에 그 찬탁반탁도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죠. 카트 해야 되겠구나. 예. 근데 이제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비슷한 거죠. 장준하의 경력을 보면은 네. 그때 당시 장준하한테 제안이 들어온 그 자리들이 네. 다 그런 쪽입니다. 뭐 한국청년단의 조사부장 김규식 씨가 제안한 자리입니다. 사람 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백색 테러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익 테러 집단들이죠. 예. 거기 조사부장은 잠깐 합니다. 조사부장 가겠다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네. 거기 가서 잠깐 하는데 영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금방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범석이 만든 그 유명한 족청. 네. 사람들 족치는 민족 청년단. 예. 예. 족청. 민청이라고 했을 텐데. 예. 그때는 이제 민족자가 들어가면 족으로 이제 많이 했었죠. 족청도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금방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자기 무력을 쓰는 활동은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무력을 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준하 선생을 무력 엘리트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죠. 약간 관우 캐릭터인데요, 약간? 관우 캐릭터가 맞죠. 네. 네. 관우가 굉장히 문도 좋았으니까. 그때 이미 이제 처음으로 유명한 사상계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예. 사상계는 사실 우리나라 사상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발간물, 인쇄물이었죠. 사상계를 통해서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저 국문과 나왔는데 이 옛날 책들을 보다 보면 사상계에서는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사상계에서는 어쩌고저쩌고. 거의 모든 논문에 거의 모든 작품에 사상계가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나라에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국립 사상계. 그죠. 또 있습니다. 사상계를 만들면서 같이 한 작업 중에 하나가 김동인을 저걸로 한 동인문학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높은 상이죠. 네. 동인문학상도 장준하 선생이 창설을 한 겁니다. 56년도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강조할 만한 부분은 이런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힘써야 되고 이 정권 유지 혹은 창출을 위해서 물리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조직에 장으로 앉히고자 그런데 써먹을 엘리트로 위정자들은 보았으나 그렇죠. 예, 자신은 사상 쪽을 파고들었다. 오히려. 갑자기 문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게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무력 캐릭터에서 지력 캐릭터로 전환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그걸 원했기 때문인 거죠. 강력한 어떤 민족주의자적 기질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외세는 갔으니 이제 해방된 국가에서 자신이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를 한 거겠죠. 그죠. 우리 삼국지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종종 비슷합니다. 이 말은 꼭 그렇게 해요. 난세는 어떨지 몰라도 치세는 능신이고자 하는. 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렵나? 요게 이제. 존나 하다가 가지고.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시대를 관통한 장준하의 행적이 이 정도입니다. 네. 크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장준하 선생이 이때는 이제 무력 관점에서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가 회피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제 그러면서 장준하 선생의 삶의 3단계는 4.19 혁명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4.19. 예.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나 욕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 장준하 선생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됐죠. 중년으로 접어들었고. 요즘 분들이 이승만이 뭐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토마스 제퍼슨인 줄 알아요. 구국의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지네 자식의 아버지일 뿐이야. 누군가에겐 아버지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 외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장준하 선생은 얼마나 고마운지 진행을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4.19와 함께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발동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흔적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일에 참여한 속도라든가 일을 만들어낸 결과라든가 이게 확연히 달라질 정도로 움직일 때가 왔다. 그전에는 문사로서의 면모들을 보여주시다가 뛰어듭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 시절에도 장준하 선생이 한번 입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급은 아니었고. 콜은 다 옵니다. 비서관급으로 이제 활동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4.19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면 내각에는 아예 정부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죠.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냐면 이제 경제 정책을 새로 만드는 입안하는 분야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캐릭터예요.
네. 그때 만들어진 정책들이 상당히 나중에 그 5.16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 박정희 정권 때 사용했던 경제 정책들. 그거를 이미 그 장준하가 장면 정부 시절에 만든 정책들이 꽤 있다. 이게 뻔하디 뻔한 거짓말들이 90년대 교과서에는 다 있었어요. 그럼요.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서 시행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그건 그냥 정치적 광고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원래는 당연한 선이죠. 그게 뭐 쿠데타로 이어받았던 뭐 혁명을 어떻게 했던 간에 전에 있던 정부가 움직이고 있던 행정 조직들은 그대로 받아 움직이는 것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뭐 히틀러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경제 정책 다 가져와가지고 네. 그거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코니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정책이 뭐냐면 사실은 새마을운동이에요. 네. 그 장준하 선생이 당시에 장면 정부에서 뭘 기획을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교육시켜서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그 청년 지도자를 주축으로 지역 경제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게 새마을운동 하에서 그 청년 지도자 양성하는 프로젝트의 시조예요. 실제로 그게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2,000명 정도씩 불러다가 막 자기도 가르치고 그때 뭐 함석헌 씨나 뭐 주요한 박순천 이런 분들 동원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 계획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군사정부가 보기에. 네.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렇죠. 그게 새마을운동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산업화의 역군이 되게 하는 것도 매우 마음에 드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제 군사 정권의 입맛에 가장 맞았던 건 이 시스템상 오가작통법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 오리지널은 한 명에까지 올라가요. 예. 이 비슷비슷한 개새끼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이 장면 정부하고 일하는 게 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무능한 정부였구나. 네. 그러니까 못 받쳐주는 거죠, 형. 네. 그래서 짜증이 좀 많이 난 상태에서 5.16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상계의 최초의 5.16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권두원이라는 건 이제 잡지의 머릿기사죠. 네. 그 편집장님이 쓴 거죠. 일종의 사설 비슷한 건데 거기에는 저자가 누군지 안 나옵니다. 근데 장준하는 자기가 썼으면 자기가 썼다고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저자 없이 5.16 혁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권두원이 실려요. 당시의 잡지는 지금의 신문처럼이나 이 열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권두원을 사설로 보면 좋아요. 사설로 에디토리얼. 그렇죠. 이름 안 쓰고 자기네 언론사의 견해다라고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글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장준하가 5.16 혁명을 지지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장준하 선생은 한 2달이 채 안 돼서 군사정부하고 척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초에는 아마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워낙 그 이승만 시절부터 낙후되어 있던 썩은 관료 계급을 어떤 새롭게 개혁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만 일으키고 정부 싹 뒤집어 엎고 민간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간다. 이게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뭐 당연히 어겨졌죠. 외부적인 시나리오죠. 광고는 알려준. 네. 청와대에 왔는데 문이 안 열린다. 못 나가겠다. 네. 청와대에 갇혔네?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요즘 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5.16 당시에 박정희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혁명의 리더로 박정희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혁명으로 불렀죠. 쿠데타인데. 장도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모든 방송에 다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그 주도자가 장도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장도영. 네. 그 일본군 출신 장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교들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죠. 그 심지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다. 5.16 때는 맨 TV 방송 뭐 신문 이런 데 다 장도영 얘기만 해가지고 장도영이 대통령 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한두 달 지났더니 박정희가 나오더라. 박정희는 누군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박정희가 굉장히 초반에 일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기법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기에 뭐 적당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법들을 사람들이 종종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도영에 대해서는 이 박정희가 들어서기 전에 장면 내각의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그러면은 뭐 장면이 임명했으니까 뭐 장면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 통해서 요즘 얘기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의 김장수 전 국회의원이 아이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름일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이 육참총장을 직접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을 직접 옷을 벗겨서 국방부 장관으로 내세운 첫 케이스입니다. 그걸 이제 임명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을 마친 다음에 바로 한나라당 비례로 가요. 예. 그래서 누가 시켰다라는 걸 가지고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자리 줬다고 해서 내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의 행동이 규정하는 거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누가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장준하 선생은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이 군인들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서 사상계에는 군사 정권의 가장 치열한 반대자가 됩니다. 나가는 척하더니 왜 안 나가냐.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걸 이해해줬던 이유는 자신들도 비정규전의 항거를 통해서 그럼요. 일본에 맞섰으니까 무능한 정부라면 가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이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정치부장님의 생각이고 저희의 생각과 꼭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진짜 어찌든 피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장준하 선생 얘기한다고 할 때 어찌나 예민한 게 많은지. 장준하 선생은 또 그리고 군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군 출신이었고 병사들을 항상 너희들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한테 수시로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한민국 국군 출신도 아니고 일본 육사 출신이고 난 너를 우리나라 군인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많죠. 그러니 저쪽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앙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장준하를 상대로 하는 당근과 채찍이 교대로 계속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적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통 그런 방식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계라는 기반이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김종필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장준하한테 뭐라 막 하고 또 뭐 누굴 또 보내서 겁도 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단순한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전 정부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전 정부의 강요 장관급 인사한테 돈을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예. 그걸 빌려 쓴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제 부패 언론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명성에 흠을 가하고 뭐 이런 수법을 쓰더니 점점 더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반품 작전이라는 걸 썼습니다. 요즘 말로는 흔한 세무조사를 했네요. 반품 작전은 세무조사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죠. 뭐 한 달에 2-3번씩 계속 세무조사를 때리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무조사하는데 왜 망하냐. 예. 근데 세무조사로도 또 버티니까 이제 겨우겨우 돈 빌려다가 찍어다가 손수레 싣고 다니면서 막 팔고 그랬는데 지방에 있는 서점이나 도매상들을 이용해서 사상계를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책을 받아요. 받아놓고 날짜가 지난 다음에 반품을 하는 겁니다. 안 팔고. 그러면 이쪽에선 책을 찍기 위한 출판 비용이 나가고 팔아주겠다 그러더니 안 팔고 반품을 시켜버리면 수익도 하나도 없고 휴지 더미만 이만큼 쌓게 되는 거죠. 다음 모임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경영상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한 1년 있다 사는 과월호. 와. 그거 얼마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폐지예요. 특히 사상계는 신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난 후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수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뭐 골동품으로서야 많이 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불확실한데 이제 50년대 후반에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평화상이죠. 그렇죠. 필리핀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납치당할까봐. 아유. 근데 그게 이제 뭐 미국 록펠러 재단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상인데 아시아권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죠. 근데 장준하 선생이 그 상을 탔거든요. 몇 년도입니까? 이게 60년대 50년대입니다. 60년 넘어서죠. 정확한 연대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60년대 박정희 이후에요. 그게 일설에 의하면 군사정부에서 주선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 이 상을 받게 해주마. 또 일설에 의하면 장준하 선생이 그 상을 받는 걸 방해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컨펌이 안 됩니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장준하 선생이 그런 상도 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고 뭐 사상계를 갖다가 당시에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한 뭐 6만 부, 7만 부, 그땐 중앙일보가 없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6만 부, 7만 부 겨우 팔던 시절에 사상계가 10만 부가 넘게 나갔으니까 그거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가 세무조사로 다 날리고 반품 작전을 또 달리고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이 메이저 미디어가 잡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꼭 굳이 뭐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발행을 했는데 한 번 잘 되면 그 당시에 트렌드를 이루는 모든 작가, 뭐 저 철학자 이런 사람들 다 모여들어요. 시인들 외에서 그게 패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요즘으로 치면 잡지가 뭘까요? 그 당시 잡지면은 요즘 SNS죠. 종편? 아니, 저 SNS죠. 아, 예. 종편 말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는 걸 왜? 당시에는 그게 거의 유일한 미디어였습니다. 누가 보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보느냐 마느냐가. 그리고 사상계를 안 읽으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막사이사이상 1962년.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차츰 장준하 선생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래도 5.16 군사정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 평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점점 갈수록 하는 짓을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말종이다.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막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의 기대는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문사 정치인들에게 그렇죠. 정권을 이양해주고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다시 이양을 해주고 가겠구나라는 기대가 완전히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싶어 하던 장준하 선생의 기대와는 다르게 네. 파국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됩니다. 네. 사람이 기대하면 좆되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기대를 하지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이쁜 거지. 뭘 자기를 좋아해 주길 바래.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다. 그 와중에 장준하 선생의 기대와는 다르게 박정희 정권이 점점 더 강력해지죠. 경제개발 계획도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장준하 선생은 점점 뭔가 더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 정치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거죠. 네. 예.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거 하고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그 야권 대선 후보들 단일화 작업을 시도를 해요.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하긴 실패하는데 장준하가 굉장히 강력하게 단일화를 요구해가지고 대선 후보 단일화는 실패하는데 나중에 야당 단일화는 하게 됩니다.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우리나라 매번 단일화가 문제죠. 예. 그렇죠. 수십 년째. 민주당의 역사가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게 되겠죠. 나중에 일본인 지주들, 그러니까 일본에 좀 빌붙었던 지주들, 친일파 지주들 출신이라고 봐야죠. 이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군부 정권에 맞서야 하다 보니까 이 물갈이가 싹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개국 초기에 그 전통적인 지주계층과 그 일제시대 그 신흥 자본가계층 이렇게 정당을 형성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삼국지 얘기하게 되는 거야. 유비는 유비대로 족같았다는 거지. 네. 이 썩어빠진 한 왕조를 왜 다시 살리려 드느냐. 그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조조 편임 이러고 리플 달면 콜로세움 막 생겼겠죠. 네. 장준하 선생도 굉장히 문사적 기질이 강해서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표현력이 좋았다.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레토릭이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수사가 화려했다. 그때 이제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이 그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오늘날의 삼성이 있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의 원조. 그 당시에 이제 이병철 씨가 그 정권의 비호 아래 대규모 밀수를 가동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 돈 중에 상당수는 군사정권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 정황을 눈치챈 장준하 씨는 박정희 보고 밀수 왕초가 바로 너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왕초다. 이병철이 네 꼬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약간 정치적인 의도로 지목을 했네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감옥 갑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하면 주로 감옥을 갑니다. 갈만하네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삼성이 애플 보고 부도덕하다고 한 게 참. 그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없거든, 이 개새끼들이. 물론 우린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마치 미국인들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하나를 찍어야만 하듯이. 우리나라는 양당제거든? 이러면서 질문하지 않듯이. 근데 다 나쁜 점은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요즘 사람들은 그나마 이 CJ만 설탕 팔아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세운 줄 아는데, 예, 삼성도 설탕의 대체제로, 예, 일어선 회사입니다. 원래, 하얀 가루는 다 취급하는 회사가 삼성이죠. 사카린. 예. 사카린 몸에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술에 들었잖아요. 소주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소주에. 저는 옥수수 쪄먹을 때, 예. 예. 옥수수 찔 때도 좀 넣어야 되고. 맞다. 예. 예. 뉴슈가는 상품 이름이더라고. 나는 그게 원래 이름인 줄 알았어. 그렇구나. 예. 사카린. 예. 그게 사카린입니다. 인체에 무해해요, 여러분. 인체에 무해하고 설탕보다 예. 단맛이 400배가 높다고 그러죠. 아마 그게. 예. 처음에 국내 유통 근지를 하려고 할 때 한 번에 700g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700g의 간장을 먹어도 죽습니다. 조심할 일이에요. 700g 소금 먹어도 위험합니다. 예. 그 무엇도 700g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는 200g밖에 안 돼요. 무거운 거고. 고기 한 근 600g인데. 그러니까. 700g이면 어우. 약한 사람은 고기 한 근 먹는 것도 좀 위험해요. 그러게요. 배탈 납니다. 예. 사카린 때문은 아니다. 700g 먹고 완전히 안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물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알코올이 제일, 술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술이. 소주. 그런가요? 예. 한 번에 먹지 않는 이상. 맥주 700g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예. 예. 또 많습니다. 베트남전 파병권에 반대하면서 이제 그때 박정희한테 우리 청년의 피를 팔아먹는다. 그런 얘기를 장준환 선생이 맨 처음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회담 같은 것도 반대 투쟁에 선봉에 서 있었고. 네. 맞아요. 베트남전에서는 순간 무하마드 알리하고 한 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전후로 해서 이제 남북 협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네가 남북회담 대표로 한번 해봐라. 그거는 아까 외교부에서 김창규 기자한테 그러면 네가 직접 데려와라. 거절했어요. 네, 거절합니다. 내가 그걸 니네 밑에 들어가서 그걸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의욕만 당한다.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일관성이 있는 게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무력 투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광복이 되고 나니까 어쨌든 그게 광복을 우리의 힘으로 했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어쨌든 무력 투쟁을 접습니다. 근데 네. 베트남전은 극렬하게 반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인 거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쓰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 네. 무력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외부에서 위협당할 때가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가급적 쓰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도구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마블 코믹스를 좀 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약간 폭력을 언제 써야 할지 아는 사람은 주로 고독하더라고 보니까. 약간 배트맨 느낌도 나네요. 고독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존나 싸우는 거예요. 어벤져스 봐봐. 또 이런 또 그렇구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크나이트 얘기할 차례인가요? 근데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제 점점 파국으로 향해 가던 그 단계가 결정적으로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그게 바로 72년도 10월 17일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10월 유신이죠. 박정희가 제3공화국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유신헌법이라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헌법을 들고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왕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네. 그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일본풍 아닌가요? 메이지 유신에서 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엎는데 그 삼권 분립의 3권을 몽땅 대통령 권한 밑에 두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런 국회도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해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헌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잡아가고 이 헌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긴급 조치를 내려서 헌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고 룰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과는 부루마블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판을 엎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장준환 선생이 그 유신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식일까요? 내가 걱정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다. 최근에 제가 했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냥 말하기 싫으네요. 아니요. 말해봐. 저랑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진짜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롯데자이언츠에 처음 부임할 때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생각나요. 이게 실제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짤방이 돌아다녔어요. 제리 로이스터 감독께서 말씀하시는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못하는 줄은 몰랐다 씨발라마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제리 로이스터 감독을 불쌍해한 거죠. 한국 야구 물정도 모르는 양반이 와가지고 좆대셨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려면 그 사람이 해온 일들을 분석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신체적 나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네. 유신이 지나가면서 장준하 선생이 나이가 50대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는 또 평균 수명도 짧았고 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몸 상태가 안 좋죠. 네. 발톱도 빠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신 때는 뭐 거의 감옥을 뭐 수십 번 들락날락 하시는데 아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간경화가 악화돼서 이제 보석으로 나올 출소를 하게 될 정도로 중태에 빠졌던 거죠. 간이 나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고혈압, 뭐 협심증 이런 증세들이 다 생깁니다. 아이고. 성인병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정신력으로 체력을 견인했다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힘든. 아유,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히딩크가 얘기했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골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고생을 하고 이제 험한 생활을 해와가지고 몸이 일찍 망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음을 느끼게 되죠. 네. 그 심각한 결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도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후의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최후의 거사가 뭘지는 모르겠는데 큰 일을 한번 쳐볼. 그때가 이제 72년도에 유신이 있었고 그 유신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뭐 100만인 그 개헌 청원 서명 운동도 하고 네. 그것도 유신 그 박정희 눈에는 굉장히 아주 거슬렸던 일이죠. 네. 그것 때문에 감옥 무지하게 가고 네. 이제 그러면서 75년도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참고한 최근의 정치 활동이 100만 밀란이지요. 비슷하죠. 예. 네. 전 참고했다고 봅니다. 75년도 티즘 납니다. 네. 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75년도 4월달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민주통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당에서 탈당을 합니다. 네. 왜냐, 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하고 탈당을 하신 거예요. 다른 류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물건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기증을 합니다. 그 태극기가 뭐냐면은 그 임시정부에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르기 전날 서약식 할 때, 어이구. 그때 걸어놨던 태극기를 김구 선생이 잘 간직을 하고 있다가 해방 직후에 장준하 선생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이것은 네가 보관하거라. 근데 그 태극기를 저 이화여대 박물관에다 기증을 합니다. 지금도 그게 있지요.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 가봤는데. 예. 원래 연애할 때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그, 연애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거기 자연사 박물관 되게 좋아요. 이화여대. 그래요? 예.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예, 거기 되게 좋아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수업이었어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아니요. 유화여대 자연사 박물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들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네. 거기서 태극기는 보지 않고 오신 이용재. 아마 다른 거를 보고 오셨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풀벌레 이런 거 되게 예쁘고 좋아요. 네. 태극기를 기증을 했다는 의미를 지금 의미가 뭘까? 정치부장님은 당시 민주통일당 민통당에서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고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뭐 정신력도 있고 해오신 그렇죠. 것도 있고 아직까지 정치 생활도 충분히 정치 경력도 충분히 남아 있는 분인데 탈당도 하고 뭔가 중요해 보이는 물품도 어딘가에 그냥 쾌척해버리고 맡기고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때까지도 장준하 선생은 자신의 사모님하고 부인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못하신 상태였어요. 아우 정말요? 그래서 정식으로 천주교식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 연세에. 남자가 말년에 하는 것이 결혼인데. 말년에 결혼. 저도 지금 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서 또 정식으로 참배를 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서 정식으로 참배를 하고. 묘소 참배는 좀 이건 매우 결정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뭔가를 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걸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 긴장돼. 이 얘기 나가면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김대중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그 젊은 40대 기술론을 외치던 젊은 그 야당의 지도자였죠. 김영삼과 쌍벽을 이루던 김영삼, 김대중 엘리트 정치인 시대죠. 이분이 그때 아마 그 연금돼 있던 상태였을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태. 집에 찾아가서 주변을 물리치고 단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단둘이 대화를 했으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신 자서전에 언급이 됩니다. 그때 얘기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장 선생님이 김대중 당시 이제 야당의 리더한테 내가 당신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사실이다.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뭔가 큰 거 꺼낼 때 서두인데 보통. 내가 내
남은 생을 걸고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뒷감당을 부탁해달라.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합니다. 우리말 명사 일이라고 하면 이 거사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예. 잡. 예. 잡던 하겠다. 스티브 잡스도 50대 약간. 뭔 소리야?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패드를 내놓죠. 그랬나요? 예, 그랬더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결혼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저길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79년도 10월 26일 날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김재규 씨와 장준환 선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얘기는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데 네. 장준환 선생이 67년도에 종로 을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돼가지고 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소위원회를 어디에 배정을 받냐면 국방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요. 그 국방위원회라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감사하는 자리가 되죠. 그렇죠. 당시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은 그 흔히 요정감사라고 뭐 낮에는 한 10분 얘기하고 밤중에 이제 요정에 가서 감사를 주로 하죠. KTV에 중계해 줄 수 없겠네요. 중계는 성인물이니까. 성인물이 되죠. 뭐 물론 요정에서 또 품위 있게 놀았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장준환 선생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방이 아니죠. 그 육군 제6관구라고 이게 현재 수도군단이 되는 전신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직접 방문을 하는데 평소에 그 장준하 선생도 군인들을 좋아했지만 군인들 중에서도 일본군 출신 아닌 좀 제대로 된 군인들은 장준하 선생을 되게 좋아한 거죠. 광복군 출신의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정치 게다가 OSS에서 전설이었던 거 레전드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그 육관구의 사령관이 친히 그 영접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사령관이 김재규였어요. 근데 장준환 선생이 그 부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영접 행사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사병들 내무반으로 걸어갑니다. 그 내무반에 들어가 사병들을 만나보고 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걔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걔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고 이러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김재규가 거기서 감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내가 여태까지 보던 썩어빠진 정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정치인이다. 라고 감동을 먹고 평생 동안 존경을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갑자기 그렇게 툭 튀어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면은 식당 관리관하고 중대장은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죠. 모골이 송연한 사태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누군가가 내 가죽을 벗겨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장준하 씨하고 김재규가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증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김재규는 그 군사정권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군에 있으면서 굉장히 친한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초기에는 어떤 그 시위 사건 6.3 사태 그때 진압을 하나 잘해줘가지고 눈에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진을 급격히 계단을 막 밟아 올라가면서 처음에 이제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의 차장으로 부임이 되죠. 그러다가 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건설부 장관이 된 게 74년도였어요. 좀 인사가 그 보직이 튄다는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실히 보이죠. 중정 차장 갔다가 건설부 장관. 당시엔 건설부가 제일 컸죠. 국도 전체가 개발 중이던 시대니까. 근데 거기서 74년도 건설부 장관 임명하는 시점에도 모종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넘어뛰고 그다음에 장 선생이 아까 모든 그런 거사를 치를 듯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김재규를 아무도 몰래 냉면집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그 장준환 선생의 아들이 증언을 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야 우리 냉면 그럼 먹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냉면을 안 먹고 누군가 앉아있길래 그 사람하고 둘이서 막 얘기하고 자기는 냉면 먹고. 근데 그 상대자가 김재규였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자더니. 냉면. 가정적이지 않아 역시 장호곤 씨의 말씀대로. 그러게요. 자기 아들한테 냉면 사준 것만도 다행일 겁니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이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렇지만 이 장 선생이 끝까지 무엇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확증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냉면 안 먹었을 뿐. 그런 상태에서 75년도 8월달이 되는 거죠. 8월달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 선생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니까 많이들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장호건 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규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돌봐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호곤 씨의 그 장준호 선생 아드님이신 장호곤 씨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계신 그분의 증언에 의한 이야기. 의하면 그러니까 김재규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사건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합니다. 김재규가 직접 아들한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아들의 증언일 뿐 믿을 만한 근거는 아니죠. 사실은. 다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다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아들의 증언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 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거사를 치르기 직전에 아들한테 너 잠시 외국 나가서 몸 좀 피해 있어라. 김재규 자신의 아들에게? 아니. 장호곤 씨한테. 가족들을 다 좀 피해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시 거사를 치르는 준비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재규라는 그 군부의 인물과 이 군부 바깥에 있던 장준하라는 인물과 또 그 기타 지지자들과 몇몇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신을 끝장내기 위해서 유신 체제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제가 걱정하던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제거하다. 제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생명을 끊는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디 외국으로 실어다 갖다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청의 개념이죠. 숙청의 개념은 다양하니까 꼭 잡아 그게 아니니까. 아니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제거했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모두 이제 결국 모든 이제 내게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내 마음속에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잖아 뭐 이런 거. 이제 결국 모든 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버리고. 이게 장준하 선생은 결국 틱나탄. 화를 잘 다스리시려다가. 아니 이런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이게 얘기가 드디어 나와서. 네.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신 사건도 증거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과연 장준하 선생이 평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한 것도 증거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 현직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증거를 내비두겠습니까? 방송 안 해. 그러게요. 그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에이씨.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저는 안 그랬어요. 맞는 사람한테, 야, 이제 내가 내일 모레 가서 대통령 죽이고 올게.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모든 걸 비밀에 붙이고 극히 일부만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김재규 혼자 알았겠죠. 그런 상황인데 가신 거예요. 본인이 가신 거예요. 그럼 증거는 없는 거죠. 저는 그냥 그 냉면을 꼭 아드님하고 드시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냉면이 고 김재규 씨를 발견하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이랬던 걸로 생각합니다. 냉면도 못 먹겠다. 저는 뭐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혹은 당신 뭐 메밀값이 비싸졌거나.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역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역사의 디테일인 거죠. 증거가 없는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추정하고 함부로 맞다고 우기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정황상 이렇다는 추정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틀린 거야 옳은 거야? 그러니까 장준하 씨가 젊음을 불태우던 시절. 그분이 열심히 훈련받고 활동했던 게 요인 암살과 뭐 그런 거. 사실은 그 뉘앙스를 들려고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짰죠? 아닙니다. 잡혀가면 진행자가 걸려. 저는 그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암살 계획을 세웠다라고 확정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번째 단어, 진짜. 그런데 그런 것도 증거가 없어서 확정을 할 수 없고, 장준하 선생이 왜 돌아가셨는가도 확정할 수 없지만, 맥락이 있다는 거죠, 맥락이. 그렇죠. 맥락. 유신 정권이 장준하 선생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역으로 공격을 했다면은, 왜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가? 과연 장준하 선생이 서명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산에서 잡아 죽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센 걸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비밀이 누설되면서 당한 거죠. 며칠 남겨두고.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8월 20일이 거사일이었다고 하죠. 원래 8월 15일 날로 잡았는데 8월 15일 날 또 하나의 야당의 리더인 김영삼이 국내에 없었어요. 그 김영삼이 돌아온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왜냐? 중요한 사고가 터졌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국내에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날짜를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사일이 8월 20일로 미뤄졌고 3일 앞두고 8월 17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맥락이 있는 겁니다. 맥락이. 김영삼이 문제네요. 꼭 거기서 오해를 주게 만들어가지고. 자, 칠푼이 같은 짓이죠. 인생을 통틀어 가끔 하시던 짓이긴 한데.
제가 장준 선생의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예. 장준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왈가왈부가 벌어지고 있지만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장준 선생을 누가 죽였는가 그 배우까지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못 찾을 겁니다. 결국은 미스테리로 갈 거고 그렇지만 제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면은 장준하 선생이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했다. 타살이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역사에 우리 손으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뼈에 침착된 약물 성분도 검사할 수 있고요. 네. 기무사와 국정원에 분명히 서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거죠. 누가 그 상관없고 분명히 이건 실족사는 아니다. 이건 네. 타의에 의한 죽음이다. 타살이다. 이 정도는 확인해놓고 역사에 기록을 해놔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뭐랄까. 아니다, 나 멘트 다 넘겨야겠다, 우선. 잠깐만요. 2부 끝을 생각을 안 해놔가지고. 2부가 그리고 원래 생각이, 예, 있었던 게 다 지워졌어. 점점점 얘기를 듣다가 지금. 씨.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에 그 프로 뭐죠? 안녕하세요인가? 그 프로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 프로. 그러니까 뭐. 공중파요?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 고민 많네요. 이러고 그냥 끝내요. 고민일까요? 네, 고민이네요. 이러고 끝내요. 그 재밌다, 그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네,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끝내면. 그런 추정도 가능하군요. 예. 네, 소설 맞습니다. 이러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TV쇼 진품명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감정 가를 매기려고 들면 그때부터 정치 해석이 된다는 거죠. 감정 가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가치 있다 어느 깃발 아래, 가치 없다 어느 깃발 아래 서가지고 모여서 정당처럼 움직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언론이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절대 명제라는 건 역사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 그걸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된다 밖에 없거든요. 누가 잘못했느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쪽팔고 죽고 뭐 자기 탐욕을 뭐 성취하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다 지나가고 남는 건 당시에 있던 진실이던 견해건 간에 기록된 무언가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교훈을 어떻게 주는가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맡기는 게 민주주의 국가겠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덜 됐다는 거죠.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정치부장님이 아니었으면 통합진보당의 지금 당권파가 부려왔던 전횡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조중동이 워낙에 이득을 받습니다. 자기들 거인 줄 알고 확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뚝심송 정치부장이 진보를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역사가 데이터를 무엇을 제공해 주던 간에 역사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역사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가렸을 때보다 좀 더 지적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게 잘 안 됐으면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이 아전인수 했을 텐데 아전인수는요 자기 탐욕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네.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 잘 말려주면 되는 거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방송을 듣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개진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더 많은 데이터 정도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있던 데이터들의 일관성에 비해서 조금 맞지 않으면 그게 좀 알기 싫을 수는 있겠죠. 예. 와, 예. 랩하던 분이라서 그러신지 굉장히 말이 끊임없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네. 근데 예. 이거 제목 그렇게는 알기 싫다. 굉장히 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은 게 유익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싶지는 않았네요. 네, 왜냐면 나까지 그렇게 알기 싫을 정도일 줄 몰랐거든. 네. 진행자까지 두드리게 할 정도인 줄 몰랐어. 네. 첫 회부터 하드코어하게 네. 달렸습니다. 오늘 매우 저희들이 알기 싫게 만들어주신 물뚝심송 정치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 안 드리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 텀에도 이것보다 더 알기 싫은 좀 더 알기 싫은 고어한 것들을 여러분 앞에 내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김에 좀 약간 그 다른 얘기인데 김재규 이제 중앙정보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쓰신 책 껍데기는 가라 여기서 보면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은인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유신을 종식시킨 공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결국은 박정희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부님께서는 은인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은인으로 평가한 거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저의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한 그러한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1979년 10월 8월 이후에 이제 감옥에 두 번째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유신 말기가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감옥 가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감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제거 소식을 들었어요. 11.6을 저기 감옥에서 맞으셨군요. 시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감옥에서 그 얘기를 그 거의 같이 계셨던 동아투이 기자 3분, 장윤환 기자 또 그 몇 분 안성환 기자 또 박종만 기자 3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낮 시간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날 낮에 낮기도를 올리면서 제가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서 역사를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세를 통한 에집트 노예에서의 유다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해방 이야기. 그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지팡이로 갈대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극적으로 건너갔던 그런 이야기. 사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그냥 그렇겠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떤 기적이 이야기했다. 근데 그 기적을 제가 감옥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 모세 기적이 이거구나.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박정희 그 전권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잃으려 생각을 했었습니까? 박정희 철권 통치의 종식 자체가 기적이었군요. 신부님한테는. 그러면서 제가 그 시편을 다시 쭉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도 50일 뒤에 12월 8일에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가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12월 12일에 전두환 신군부 군사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쿠데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동면 변호사님이 이제 저희들 석방되었으니까 축하 모임 자리에서 사제들과 따로 만나시면서 신부님들 꼭 김재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법정 자료 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 자료들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김재규의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면 변호사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진술과 이동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뭐 벌써 옛날 72년도인가 유신 체제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의견이 달랐어요. 이거 유신하면 안 됩니다. 김재규 부장이 삼성 개헌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는 조금 거북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좀 어려워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미 김재규 부장은 여러 차례 독재자 박정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우발적인 게 아니었고. 그리고 또 장준하 선생님과의 그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학 목사님이 요새 책으로 출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서 자세히 언급이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 꼭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확신한 것은 중앙정보부장이면 2인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에서 막 김재규를 폐륜하러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결단하게 된 계기는 79년 10월 16일 17일 부산 마산의 항쟁 사건 속에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면 보니까
부산과 마산, 경상도의 민심이 떠난 거예요. 그럼 이건 유신의 종말이죠. 이제는 박정희 정권은 끝나야 되겠구나. 네. 확신을 갖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각하 이제 좀 완화 정책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민심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과 마산에 대한 보고를 올렸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차지철이가 그 쓸데없는 소리 마셔. 캄보디아에서는 반항할 때 300만 명을 쓸어버렸어. 우리는 200만 명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김재규 부장이 놀랐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맞아. 자유당 4.19 때는 곽영주 청와대 경찰서장이 발포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듣고 김재규 부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정 진술에서 내가 야수의 심정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장점도 내가 품고 있지만 이제는 4천만 국민을 위해서 유신의 핵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유신의 핵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총을 당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뭐 다소 차지철과의 갈등이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경시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자기 자존심 죽이고 묵묵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결행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백규환 선생님께서도 저를 만나셔서 김재규 때문에 민주화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도 아닙니다. 이 잔인한 군부독재 정권을 누가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군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게 확신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재규 구명운동에 서명 안 하셨어요. 이혜여 여사님을 하셨어요. 저희도 하시고 윤보선 전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재규 구명운동에 서명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백규환 선생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어야지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건데 좀 방해가 되어서 그러길래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백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만일 그때 박정희가 안 죽었으면 선생님도 저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규 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묘하게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제거한 그날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26일. 그런데 그 해가 1909년이에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기적. 1979년이고. 1909년. 그리고 1979년. 만 70년이에요. 성경에서 70년은 완결과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성서와 신학을 다시 해석하면서 이거는 물론 우연이겠지만 신앙 안에서 해석할 때 필연의 교훈이 있구나. 만 70년 그날 두 독재자가 우리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분들의 염을 달아서 자기 목숨을 걸어서 결행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뜻있게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신부님의 판단에 따르면 만약 그때 김재규 중정부장이 권총을 뽑지 않았다면 광주 학살이 한 해 전에 부산이나 마산에서 있을 수도 있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이시군요. 그럴 뿐 아니라 광주의 비극이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김재규 부장의 그 모든 뜻이 우리가 살렸다면 광주의 그 비극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광주 5.18 그 관계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마 항쟁과 5.18 항쟁에서 우리가 함께 김재규 부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항쟁 기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5월 24일이에요. 4.18 집행이 이루어진 게? 그때 어수선할 때 6분을 다 사용했는데 제가 또 하나 관심 가는 것은 그분들의 부하 박흥주 대령 또 박선호 그 의정과장에서부터 4분의 그 이제 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재판에서 지금 부장님이 같은 명령을 내리셔도 우리는 같이 행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김재규 부장을 신뢰했어요. 그 사형
선거받고 최우진 있을 때 6분이 예. 똑같이 그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분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전혀 사전에 이 내용들을 몰랐어요. 정말 김주기 부장과 마음을 같이 했던 그 5분의 그렇죠. 상관의 명령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부분을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의 명예가 회복이 되면 민주주의가 정말 더 앞당겨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세상을 떠났고 또 그분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그 때문에 사실은 그 뒤 시절에서 이렇게 30여 년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우리가 김재기 부장에 대한 또 박정희 11.6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 또 18년의 박정희 독재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도 김재기 부장에 대한 행업을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그분이 이제 군인으로서 또 관료로서 중앙정보부 차장으로서 부장으로서 했던 또 한계가 있었겠죠. 뭐 그 부분대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가 받을 비판보다 그가 이룩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업적이랄까 업행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도 역사의 판단에 맡게 될 건 인혁당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거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확인해야죠.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의제고 거기서 대의제의 핵심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에 들어가면서 정당을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또 정당에서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정당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이른바 시민정치에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양이론자가 되는데 정치인의 처지에서 국회의원 처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민의 처지에서는 또 우리가 좀 적극 참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조금 이제 국회의원 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그 이유는 숱한 아름다운 그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지만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우리보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으니까 좀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는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좀 이 정치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대화, 학술 모임이라든지 전문가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대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는 그 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펼쳐진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 노동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화가 목적이었고 독재 타도가 목적이었고 민주주의 실현이 목적이었어요. 나아가 통일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87년 이후에 7, 8, 9에 이룩했던 분들의 노동운동은 너무 좀 사적인 임금 중심의 투쟁이었어요. 노동자의 물론 권익이 아름답긴 합니다만 그때는 그 투쟁에 선행해야 될 가치가 독재적 군사정권을 타파해야 됐었거든요. 노태우를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힘을 모으지 못했던 그 흔적. 오늘도 노동운동계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제가 보이고 이른바 노동 간부들, 노동 귀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동자 자신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성 노동자들을 경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태일 열사 모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 간부들 왔었을 때 여러분들 정규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봉급을 조금 덜 타서 나눠서 비정규직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껴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해야지 기업가와 정부에만 대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싫어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기들 거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동운동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은 시민 정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예. 공동선을 위해서는 때로 예. 개인의 사익을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 거기서 제일 아쉬운 게 바로 통합민주당의 그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아까 지적하셨던. 나는 그 딱한데 저는 그 사람들 껴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은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법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껴안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탓없는 아름다운 정치인, 시민, 노동자, 민주 진보의 주창자가 되자. 이게 이제 제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다.